네, 안녕하세요. 상현입니다. 라이브 해설 강의 시작을 할 텐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시간표를 보니까 이준욱 선생님 세법 라이브랑 같은 시간에 잡혀 있어가지고, 세무직 분들은, 지금 세법하고 회계학이 동시에 저랑 이준욱 선생님이랑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는 라이브로 보고 하나는 나중에 이제 녹화된 걸 제공을 할 테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험 난이도나 그 반응 봐서는 아무래도 회계학보다 세법이 더 관심이 가실 것 같긴 합니다. 오늘 회계학 시험은 제가 처음에 사전에 이제 총평 영상도 올렸지만 좀 무난하게 나왔고, 회계학에서는 뭐 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더 궁금한 거, 세법이 더 궁금하시면 이준욱 선생님 라이브 들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틀린 거 위주로 제 라이브 강의는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거나 시험 보느라 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이게 노량진이 아니라 제주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제주에서 이 해설 강의를 라이브로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혹시나 중간에 뭔가 방송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도 생기면 제가 담당자분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라고 지금 카톡 열어놓고 보고는 있는데 혹시나 그럴 상황이 생길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시험 전반적인 평을 한번 해보면요. 시험 자체는 쉬웠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안 먹네. 네, 잠시만요. 또 우리 아들이 등장을 하네. 네. 네, 시험 자체는 무난했고 일단 출제 유형 보시면요. 재무랑 원가 정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작년인데 작년에도 재무 연렛 원가 넷 정부에게 둘 출제됐는데 올해도 똑같이 14, 4, 2로 출제가 됐고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가장 무난하게 나오는 원가가 이제 네 문제 혹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네 문제 해서 재무가 14문 출제됐고 말 문제도 작년 재작년만큼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말 문제가 오히려 절반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말 문제 10문제 그다음에 계산 문제 10문제. 사실 이제 이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서 이게 과연 계산 문제라고 부를 만한가 싶은 계산 문제긴 한데 그냥 이걸 계산이 거의 필요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말 문제에 가까운 계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강사마다 분류를 야 이것도 말 문제로 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분류하기로는 말 문제, 계산 문제 10문제씩 출제가 됐고요. 정답률은 제가 아까 3시까지 공단기 풀서비스 입력된 거, 여러분 입력한 거, 그 결과를 좀 공단기한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전반적으로 좀 15시까지 집계한 자료인데요. 근데 과거 경험상 15시까지 집계한 자료에서 막 크게 물론 달라지지만 이게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자, 근데 15시까지 봤을 때 우리 정답률 50%가 안 되는 문제들, 정답률 50%안 되는 문제가 세 문제 있었거든요. 세 문제. 근데 그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정답률이 49%, 46%예요. 보통 이제 내 공탁유추를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정답률 45% 미만이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정답률 45% 미만으로 가는 문제는 한 문제뿐이었습니다. 한 문제뿐이었고, 근데 정답 50% 미만이 뭐 최근 3년 연속 시험이 지금 쉬었거든요. 3년 연속 쉬었고 세 문항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을 보면 같이 뭐 정답률 50% 미만인 항목이 세 문항씩으로 같았지만 평균 정답률을 보면 재작년 24년에는 63%였습니다. 63%였는데 작년에 시험이 많이 쉬우면서 72%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그것보다 정답률이 더 높아요. 작년 시험이 쉬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정답률이 지금 더 높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답률이 90%가 넘어가는 문제들이 이번에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정답률 94%, 95%이 정도의 문제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 그러잖아요. 모든 수험생의 94%, 95%가 맞춘 문제라는 건 사실상 의미 없는 문제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막 정답률이 막 30% 미만이면 그것도 의미 없는 문제지만 정답률이라는 건 응시자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맞추는 그래서 한 6, 70% 정도가 적당한 정답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0% 이상의 정답률인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이번에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난이도가 어렵다.
글쎄요. 9번 문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9번 문제는 틀려도 인정. 9번 문제는 틀려도 인정인데 나머지 문제들은 커리큘럼을 착실히 밟아왔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뭐 정답률이 50% 안 되는 4번하고 15번도 체크가 돼 있지만 4번, 15번은 제가 일부러 제 교재 어디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실제로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교재에 유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건 어디에 있는 문제고 어떤 부분을 놓친 건지 그걸 지금 틀리신 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에 내가 몇 점이 나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시험이 있으면 지방직을 준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년을 준비해야 되시는 분들이 해설 강의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최근에 시험 기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지금 3년 연속 이렇게 좀 난도가 사실 24년은 조금 그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다가 기조가 확 바뀌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던 거거든요. 근데 말 문제가 많아지고 난이도도 좀 쉬워지면서 기조가 바뀐 게 최근에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굳이 회계학에서 난이도를 굳이 높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수험생들 공부하는 부담을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 난이도 가지고도 변별력을 줄 수 있으면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회계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거야 어차피 현업에 가가지고 또 회계 실무나 다른 자격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쁘지 않은 기조로 보고요. 대신 이제 지방직은 말씀드리지만 지방직도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분명히 지방직도 예전보다 쉬워졌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지방직은 조금 더 약간 더 지역적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이 정도 나올 거야.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100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 100에 맞춰서 준비하기보단 110, 120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아요. 오늘 또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시험장 가니까 왜 이렇게 떨리냐. 나와서 채점하다 보니까 나와서 채점하려고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 왜 시험장에서는 안 보였을까?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소위 말하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그럼 그 두려움 때문에 뇌로 가는 피 혈류 자체가 감소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내 실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실력 준비는 100이 아니라 110, 120으로 맞춰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버퍼를 두시는 게 좋지. 나는 10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시험 실제 110, 120이 나와버렸을 때 그럼 뭐 1년 더 하면 되지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설 1번부터 쭉 한번 해볼 텐데요. 자, 1번. 가부터 다에 들어갈 말을 A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거 뭐다? 적시성이겠죠. 사실 이 문제는 그냥 회계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국어시험에서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게 비교 가능성이나 검증 가능성은 아니겠잖아요. 적시성일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가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진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뭐죠? 회계사한테 물어봐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간평사한테 물어봐도 이 토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게 뭐 하다? 검증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B가 검증 가능성이 되고 다는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비슷하냐 다르냐 요걸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뭐다? 비교 가능성이죠. 자, 그래서 C, B, A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94%.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력이 그렇게 있는 문제는 아니죠. 수험생 대부분 94%가 맞았다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 시험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 최소 이번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8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밟으면서 착실하게 했다면 최소 80점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80점 이하로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80점이 안 나온다. 그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출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출 답을 외우고 있는 공부는 제가 1월 달에도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기출 회독이 아니에요. 회독이 아닙니다. 답을 눈에 바르는 거지.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건지 그 부분을 찾아서 메꾸는 공부를 해야지 그냥 답을 외우는 공부는 의미 없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80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해설 들으시면서 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개념, 기본 개념들이 부족한 건지 찾아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단기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는 20만 원이고 비용으로 인식한 급여는 15만 원이다. 자, 기말 미지급 급여가 12만 원일 경우 기초 미지급 급여는 이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원샷법 현금으로 지급한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나오면 원샷법으로 푸는 걸 가장 추천해드리고 물론 이거 T계정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원샷법으로 풀면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간 거죠. 현금의 감소.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니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20만 원. 자, 비용으로 인식한 급여가 15만 원. 비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왼쪽에 비용이 적히니까 15만 원. 자, 기말 미지급 급여가 12만 원일 경우 기초 미지급 급여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얘를 집어넣으면 왼쪽, 오른쪽이 맞아야 되거든요. 왼쪽에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5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자, 5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미지급 급여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미지급 급여는 부채죠.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 급여. 부채인데 부채가 왼쪽에 적히려면 부채가 증가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부채 증가가 오른쪽, 감소가 왼쪽이니까 왼쪽에 5만 원이 적힌다는 건 부채가 5만 원이 감소했다는 거고 그러면 미지급 급여가 5만 원 감소해서 기말에 12만 원인 거죠. 기초에는 얼마 있다? 17만 원이 되는 거다. 답은 3번. 아니면 T계정을 그리셔도 돼요. 미지급 급여 부채의 T계정은 어디서 출발한다?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초, 뿔, 마, 말. 기초에 얼마? 모르겠고. 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미지급 급여라는 부채는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부채가 있었는데 지급을 하면 갚은 거가 되기 때문에 감소하죠. 감소한 게 20만 원이고 자, 비용을 인식한 급여. 새로 비용을 인식한 급여만큼 비용 인식하면서 아직 안 준 걸로 미지급 급여가 증가합니다. 15만 원 증가하고 기말에 남은 게 12만 원인 거죠. 왼쪽이 32니까 오른쪽도 32가 되려면 17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답 3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샷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해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집어넣으면 끝나니까 이 방법을 추천하고 전통적으로는 T계정. 근데 T계정을 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증가냐 감소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원샷법 추천해드리고 어쨌거나 답은 3번. 이 문제도 근데 마찬가지로 T계정으로 풀든 원샷법으로 풀든 기본적인 문제라서 변별력이 크게 없는 문제.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3번. 한국의 기초 자산가 부채는 각각 3만, 만 원이며 기말 자산가 부채는 각각 5만, 2만 원이다. 기중에 무상경제화 실시하고 현금 배당. 자, 당장 수익이 12,000원일 때 기중에 지급한 현금 배당 얼마냐? 보는 순간 뭐 떠오르셔야 되죠? 재무제표 연계. 그래서 기초 자산 부채 자본, 기말 자산 부채 자본. 자, 기초에 자산가 부채가 3만 원, 만 원이니까 자본은 2만 원이 되고 기말에 5만 원, 2만 원이니까 자본은 3만 원이 됩니다. 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만 원이 늘었죠. 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만 원의 증가는 자,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무상증자는 자본이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형식적 증자에 불과하고 자본금 늘어난 만큼 자본이익 같은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증자 변화가 없다. 자산부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현금 배당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현금 배당한 만큼 자본은 줄어들죠.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자산의 감소만큼 자본이 감소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발생한 만큼 자본은 증가. 자, 그래서 12,000원에다가 마이너스 X 더했더니 만원. X는 얼마? 2,000원만큼 배당해주니까 12,000원 이익 났는데 2,000원 배당해줘서 만원만큼 증가한 거죠. 현금 배당은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봤던 아주 기본적인 재무제표 연계에 대한 문제고 정답률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변별력 없이 그냥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4번. 이 문제가 이제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데, 말 문제도 50%가 안 되는데요. 한번 보죠. 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죠.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13%가 1번이 답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자, 2번.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와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게 틀렸죠.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뭘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저가법이란 프레임. 저가법 프레임은 뭐다?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든 삼각 원가로 측정하든 공정가치로 측정하든 뭘로 측정하든지 간에 그렇게 책정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해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러면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것. 이게 저가법인데 그때 이 회수가능액은 대부분 뭘 가지고 구하냐면 순공정가치랑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 그걸로 구하는데 유일하게 재고자산은 순실현 가능가치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재고자산 순실현 가능가치를 쓴다? 다른 자산처럼 공정가치, 순공정가치를 비교하려면 순공정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공정가치인데 근데 재고자산의 시장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누가 정한다? 원래는 이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수요자랑 공급자들 사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대로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가격이 될 텐데 객관적인 가치가 될 텐데 근데 재고자산은 내가 판다고요. 이 재고자산 예를 들어서 여기 놓여 있는 노트북 삼성이 만든 이 노트북은 누구만? 삼성만 공급하잖아요. 삼성이 만든 노트북을 LG가 공급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가격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공정가치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가치를 쓰는데 근데 사용가치, 재고자산의 사용, 재고자산은 어디에 사용한다? 판매에 사용하니까. 그래서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결국 회수가능하게 되고 그게 순실현 가능가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고자산만 왜 순실현 가능가치랑 비교하냐 이유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위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부탁을 받은 수탁자의 매장에 진열 중인 상품은 부탁을 한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그죠? 출판사가 서점한테 팔아달라고 책 팔리면 돈 주세요 맡겼는데 아직 안 팔리고 서점 매장 진열 때 깔려있는 건 출판사의 재고다. 팔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위탁자 재고자산 맞고요. 자, 판매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발생기간의 비용을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판매한 데 들어가는 원가, 판매 비용, 판관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품을 팔 때 뭐 판매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 판관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의외로 4번을 선택하신 분도 많고 근데 이 문제 제가 글쎄요 여러 번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 제목이 기본서에 사생가이드에다 일부러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제목이 기본서에 사생가이드 해가지고 자 다른 자산들은 저가법 적용할 때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는 반면 재고자산은 왜 장부금액과 순실현 가능가치를 비교할까? 왜 그럴까 해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재고자산의 시장 가격을 회사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자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시장 가격을 자기가 정하는데 그 가격을 가지고 저가법을 적용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재고자산의 회수가능액은 회사가 정한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한 순공정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프레임 차원에서 봤을 때 얘만 다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이건 제가 말문제 하프 모의고사에 아예 문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말문제 하프 모의고사 6회 가서 3번 문제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고자산은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가 해가지고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이냐 취득원가와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 그래서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되는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풀어보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률 49%가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문제예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될 문제였지 않을까. 틀리신 분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반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 없이 반복을 할 수 있는데,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만들어서 풀어보면, 내가 치도원가랑 뭐랑 비교하지, 치도원가랑 뭐랑 비교하지, 그 뭐랑이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 않았구나. 그 개념을 정확히 잡으라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을 출제위원들이 문제로 내는 거거든요. 자, 5번. 다음의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거래는, 자, 자본거래 중에서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익금이 감소하는 거. 저 셋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주식수, 자본금, 이익금. 자, 무상감자를 하면 주식수는 감소하죠. 주식을 찢어버리니까 감소하는데 자본금도 감소하죠. 어쨌거나 찢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익잉여금. 무상감자를 할 때 이익잉여금은 기본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감자의 재원이 뭐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이익으로 감자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은 복잡하지만 어쨌거나 주식수랑 자본금이 감소하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주식 배당을 결의하고 주식 배당해서 주식을 교부하면, 자, 주식 배당,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죠. 주식을 더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눠준 주식만큼 자본금, 액면금액 증가하고요. 자, 주식 배당은 뭘 재원으로 한다?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2번이 맞죠. 1번은 사실 무상감자 자체만으로는 잉여금은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결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그냥 무상감자만 보면 잉여금의 변동은 없고요. 3번 자기주식 소각하는 거. 자기주식 소각하는 건 주식수랑 상관없죠. 발행주식수, 유통주식수는 줄어들 수, 자기주식, 발행주식수 감소합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해버리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주식수는 그대로인데 유통주식수만 감소하는 거지만, 자기주식을 소각은 사실 감자랑 같거든요. 감자랑 같아가지고 주식수 감소하고, 주식수 감소하다 보니까 자본금도 감소합니다. 대신 잉여금하고는 상관없고요. 자, 주식을 액면 발행하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주식수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하지만 주식을 발행했다고 해서 잉여금의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발행수랑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익금이 감소하는 건 2번 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좀 자본 파트를 좀 어려워 하시는데, 그래도 얘는 어떻게 자본의 증감에 대한 내용이니까 또 점수가 좀 정답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다행히. 예전에 작년 12월 달에 요 자본 파트만 약점 보완 특강 어떤 게 제일 약점이고 어렵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본이 나와가지고 자본 보완 특강 때 말씀드렸던 자본의 증감이나 자본금의 변동, 잉여금의 증감, 빈칸 노트도 정리해드렸고 따로 좀 정리를 하시라고 했던 주제입니다. 6번 다음에 원가자를 이용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자, 원가 흐름 쫓아가서 그리십시오. 직접 재료 원가, 자, DM에 대해서 기초에 200원이고 기말에 100원, 직접 재료 매입하면 증가하죠. 400원. 자, 그러면 단기 직접 재료 원가는 왼쪽이 600이니까 오른쪽도 600이 되려면 500원이 되죠. 요 500원이 M, L, O 중에 M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공품의 기초, 기말, 그리고 여기가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직접 노무 원가 500원. 그 DL은 5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OH는 항목들을 줬습니다. 감가상각비, 기타 제조간접 원가 이렇게 줬는데, 감가상각비 중에서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건 제품 제조, 생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판관비로 보낼 비용이다. 지금 제품의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로 얼마가 가야 되냐, 제조랑 관련된 원가만 들어가지 판매나 관리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은 판관비, 제품 제조 원가로 가지 않고 판관비로 간다. 자, 그래서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요. 공장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제조 원가에 들어가고, 기타 제조 간접 원가 300원이니까 합쳐가지고 350원이 OH가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은 1,500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1,000원이에요. 자, 합계
왼쪽 2,850원. 2,850원이니까 오른쪽도 2,850원이 되려면 1,850원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돼야 되죠. 답은 1번이 되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우리 많이 했던 원가 흐름에 별 응용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죠. 마찬가지로 정답률 높고 변별력 크지 않고요. 자, 7번. 자, 한국은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1,000원, 단위당 변동가 800원이 단위 제품 생산 판매하고 있다. 자, 고정원가는 생산 판매량에 따라 변동하며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6만원의 목표액을 얻기 위한 생산 판매량은, 자, CVP 분석에서 목표 판매량 구하는 거. 자, 근데 고정원가가 둘로 나눠져 있는 케이스죠. 그럼 어떻게? 각각 구해봐서 나온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CVP 분석할 때 공원이, 제일 중요한 공원이 얼마? 판매 가격 1,000원에 단위당 변동가 800원이니까 한 단위 팔았을 때 200원씩 남죠. 200원이 단위당 공원이익인데 요 200원을 가지고, 자, 일단 2,000개 이하에서 먼저 풀어보죠. 2,000개 이하일 때 목표이익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개 팔아야 되냐? 자, 하나 팔아서 200원씩 건지는데 이걸로 뭐 건져야 된다? 고정비 뽑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까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총 고정원가 36만원 플러스 이익 6만원까지를 뭘로? 요 공원이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42만 나누기 200 하면 2100개가 나오는데, 자, 근데 생산 판매량이 2000개 이하일 때니까 얘는 성립이 안 되죠. 2100개를 만들어서 팔려면 고정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범위 안에 2000개 이하라는 범위 안에 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00개를 초과했을 때는 고정비가 44만원으로 바뀌고, 그럼 44만원 고정비 뽑아내고 6만원 이익까지 요 200원짜리 팔아가지고 건져야 되니까 하나 팔 때마다 200원씩 건지는데 그걸로 50만원을 뽑아내려면 몇 개? 50만원 나누기 200 하면 2500개를 팔아야 되는 거죠. 2500개는 2000개 초과하는 범위에 있죠. 만약 이렇게 구했는데 답이 막 1600이 나온다? 그런 건 답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지만 어쨌거나 얘 안에 있거나 얘 안에 있거나, 그래서 2500개가 목표 생산 판매량이 됩니다. 답은 4번.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공타로 따지면 기본 필수에 있던 문제는 아니고 응용 문제 있었던 문제입니다. 옛날에 서울시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공타기출 623페이지 응용 문제 보면 똑같이 변동원가 이렇게 주고 1500단위 이하면 고정원가가 18만원, 1500단위를 초과하면 24만원이다. 목표의 6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 판매량 얼마냐. 거의 유사한 문제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기출을 해도 확실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정답률도 높습니다. 높고요. 자, 8번. 재무적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고기한 종료일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재무제표, 비교정보를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맞죠? 자, 한국채택국제위원회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할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 구분해서 표시하죠. 물론 뭘 먼저 적을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비유동자산 먼저 적어도 되고 비유동부채 먼저 적어도 돼요. 자, 4번. 성격별 분류법은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분류? 이렇게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기능, 유통하는 물류, 유통기능, 판매나 관리, 이렇게 기능별로 나누는 건 성격별 분류가 아니라 기능별 분류죠. 그래서 기능별 분류가 이렇게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가는 분류하고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서 공시한다. 그래서 비용별 분류에 대한 얘기지 성격별 분류라고 있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 이 문제는 그래 이번 20문제 중에서 그래 틀려도 인정. 사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장부 마감에 대한 문제를 최근에 우리 난이도가 약간 쉬워지면서 회계원리 쪽으로 가면서 이거 옛날식 회계원리, 회계순환 과정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사실 이걸 물어볼까 싶었어요. 예상을 안 했던 문제인데, 정답률도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당황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틀려도 인정. 자,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이에요. 내년 컬이 지금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재무제 표시랑 공시가 이번에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직까지 끝내고 합격하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으로 가면 뭐가 바뀌냐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양이 바뀌는 것은 크게 바뀌는 것 같은데, 뭐가 바뀌냐면 손익 계산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제. 27년부터 손익 계산서 모양이 바뀝니다. 손익 계산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현금흐름표는 영업, 투자, 재무로 나눴잖아요. 영업 관련 현금, 투자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손익 계산서도 바뀌어요. 손익 계산서도 영업 관련 손익, 재무 관련 손익, 투자 관련 손익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업의 손익이라고 했던 것들이 투자범주 손익, 재무범주 손익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막 여파들이 크긴 한데 결국 시험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나눈다가 바뀌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미치는 건 있는데 수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앞부분을 좀 보충을 할까 싶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보충하면 이제 막 전표까지도 막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옛날에 종이장부 작성할 때 막 하던 거였는데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게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게 옛날에 종이장부 작성할 때 종이에서 막 전기하고 옮겨줬고 막 하는 거지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넣는 순간 좌라락 들어가 버리니까 뭐 시산표를 통해서 막 왼쪽하고 오른쪽 숫자가 잘못 들어간다 이런 일 없는데 자꾸 그런 걸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자, 다음은 장부 마감 전 원장의 매출 채권 계정과 소모품비 계정이다. 장부 마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T계정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T계정은 뭘 옮겨온 거죠, 원래? 분계를 옮겨온 겁니다. 분계를 옮겨온 거라서 사실은 T계정을 보고 계정별 원장을 보고 분계를 유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연습을 안 해봤거든요. 분명히 안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분계를 유추하면 뭐냐면 일단 이제 소모품비를 보면요. 자, 현금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분계에서 계정별 원장으로 옮겨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반대 계정을 가져오는 거다. 그 뭐냐면 소모품비가 왼쪽에 적힌 거예요. 이걸 분계로 가져오면 저 10,000원은 원래 소모품비라고 해요. 이렇게 소모품비 10,000원. 근데 반대쪽에 숫자는 얼마일까요? 숫자는 왼쪽 오른쪽 같아야 되니까 반대쪽 숫자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반대쪽에 있는 계정이 뭐다? 현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면 현금 10,000원 나가면서 그걸 소모품비 10,000원으로 처리했는데 자, 요걸 현금 계정 원장으로 옮기고 소모품비 계정 원장으로 옮기는데 소모품비 계정 원장으로 갈 때는 숫자가 10,000원이 가는데 이건 소모품비 원장인데 소모품비라고 굳이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소모품비인데 그다 소모품비 10,000원, 소모품비 또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이 소모품비가 지출이 될 때 반대쪽에 뭐가 적혔는지 이 반대쪽에 적힌 거 숫자는 어차피 같은 숫자가 오른쪽에 적혔을 테니까 반대쪽 계정을 가져와 가지고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 T계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T계정에서 가면 이 타이틀이 그 숫자랑 같이 적히는 거예요. 왼쪽에 소모품비가 10,000원이 적히고 반대쪽에 같은 숫자 그리고 그 이름이 적히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오면요. 자, 소모품비가 8,000원이 오른쪽에 적히는 거예요. 계정으로, 분계로 말하면 소모품비 8,000원이 오른쪽에 적히는데 반대쪽에는 뭐다? 숫자는 같은 8,000원인데 그게 소모품인 거죠. 이렇게. 이 분계가 T계정으로 옮기면, 계정부로 원장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분계를 난 건데 이 분계는 결국 뭐 한 걸까요? 이건 아시겠죠? 현금이 나가면서 그걸 뭘로 했다? 소모품 B로 처리했구나. 이 회사 소모품 사올 때 현금 10,000원 주고 사오면서 전부 다 뭘로 처리해버렸거나
자산 잡지 않고 소모품 B로 처리해 버렸구나. 자, 그리고 그러면 기말에 가가지고 뭐래죠? 10,000원 사왔는데 기말에 소모품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만큼 자산으로 잡아주고 소모품 B를 줄여주죠. 그 결산분계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기중에 있었던 분계고요. 이건 12월 31일 결산을 할 때 행해지는 분계입니다. 12월 30일 날 가가지고 봤더니 소모품이 8,000원이 남아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소모품 8,000원 남아있어. 그럼 남아있는 소모품을 자산 계산하면서 뭘 줄여준다? 소모품비를 8,000원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00원 소모품비 사면서 다 소모품비라고 처리를 해버렸는데 2,000원밖에 안 썼네. 8,000원 소모품 남아있네. 자산 잡아주고 그럼 결국 소모품비는 얼마다? 10,000원에서 8,000원 뺀 2,000원. 그래서 이걸 마감분계를 하면 뭐가 되냐면 이 2,000원을 집합손익으로 옮기는 거죠. 소모품비 2,000원을 왼쪽에 잔액에 있는 소모품비 2,000원을 집합손익으로 넘겨버립니다. 손익은 2월이 되지 않고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소모품비 2026년 소모품비 2,000원 하고 있는 건 2026년에 발생한 비용이지 2025년이나 2024년에 발생한 비용이 넘어오진 않는다. 자산 부채는 2월이 되는데 손익은 2월 되지 않고 사라진다. 자, 그래서 이게 집합손익으로 2,000원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집합손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자본 항목이 왼쪽에 적히면 2,000원만큼 감소. 즉 뭐냐면 결산 마감분을 통해서 비용 2,000원, 소모품비 2,000원만큼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그래서 비용이 2,000원 증가하면서 비용 2,000원 인식하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소모품비 계정 마감을 위한 분계가 필요한 거고요. 자,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 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거고요.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출채권 자 현금 42,000원이다. 이게 뭐냐면요. 자, 매출채권이 오른쪽에 42,000원이 적힌 거예요. 매출채권이 42,000원이 오른쪽에 적힌 거고 반대쪽에는 숫자는 같고 저 계정 현금이 적힌 거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매출채권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생겼다. 매출채권이 회수된 거고 자, 매출 5만 원은 뭘까요? 매출 5만 원은 왼쪽에 매출채권이 일단 적히는 거죠. 매출채권이 5만 원이 적히고 반대쪽이 뭐다? 매출이다. 요 분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매출채권이 매출이 5만 원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는 받았다? 42,000원은 받았다. 얼마 남아 있을까요? 기초 6,000원에다가 5만 원 더해서 56,000원이었는데 42,000원 빼면 기말에 14,000원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건데 근데 자산 계정은 뭐냐면 2월이 돼요. 2월. 손익계정은 아까 마감분계를 통해 가지고 집합손익으로 대체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서 없애버리지만 자산부채는 그냥 2월이 되거든요. 2월이 되는데 근데 이게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냐면 그러면 이 기초는 뭐예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 기초는 잠깐만 그럼 똑같은 논리로 적용해 보면 왼쪽에 매출채권이 6,000원이고 오른쪽에 기초 6,000원이냐 그러면 사실 이런 분계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기에서 2월 어떻게 2월을 시키냐면 T계정에서 56,000원이고 42,000원이야? 그러면 14,000원 잔액 집어넣고 나면 좌우가 똑같구나. 그럼 매출채권 잔액은 14,000원이네. 그래서 매출채권 계정 마감위에서 그냥 차기 2월 14,000원을 여기다가 차기 2월 그게 이제 기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적고 끝내고 그럼 이 기말 금액을 그 다음에는 T계정 그릴 때 계정별 원점 그릴 때 기초로 그냥 가져올 뿐입니다. 사실은 분계에서 이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좀 헷갈려 해가지고 제가 뭐 하냐면 그냥 전기 2월 차기 2월을 그냥 분계랑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기초가 아니라 전기 2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히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걸 분계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붕괴를 한다고 생각하면 매출채권도 전기 2월, 차기 2월이랑 붕괴를 하는 거 아니냐. 자, 설마 이걸 물어보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얘랑 계정을 마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T 계정에다가 차기 2월, 정기 2월 적는 거 이것만 하면 또 그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붕괴처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채권도 마찬가지로 마감을 위한 붕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2번을 오답을 하신 분이 많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뭐 물어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근데 사실 막 들어가면 안에 막 전표까지 얘기가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전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막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옛날에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때 상업부기라는 걸 배울 때 그런 것들을 주로 배웠어요. 그때는 진짜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던 거라서 전표 받아와가지고 그거 분계장에 옮기고 계정을 원장에 손으로 다 옮겼어야 됐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중요했는데 그리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회계 실무자, 소위 말하는 격리사원, 격리직원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다 전산화가 돼버려가지고 이건 안에서 알아서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굳이 문제 이런 것들을 낼 필요가 있냐, 좀 시대 역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나왔으니까 나왔고 충분히 이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연결관계는 아시겠죠? 붕괴에서 원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건 조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틀렸고요. 자, 10번. 미처분 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은 단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과 이익금 관련 이익 처분 및 대체는 없다. 자, 이익금이 기초에 5만 원인데 기말에 90만 원이 됐습니다. 다른 자본 거래가 없으면 늘어난 40만 원만큼이 뭐다?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일단 40만 원이 되고요. 기초에서 기말 증가한 거 당기순이익으로 증가한 거고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40만 원에서 30만 원 감소했어요. 얘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건데 30만 원 감소한 건 뭐가 되나요? 이건 기타 포괄 손익이죠. 기타 포괄 손익이 누계 쌓인 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니까 기초에 40만 원인데 기말에 30만 원이었다는 건 10만 원만큼 없어졌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실이 10만 원 OCI가 생긴 거죠. 조심하셔야 될 거, 그래서 40만 원 단기 포괄 손실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단기 포괄 손익을 물어봤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총 포괄 손익. 총 포괄 손익은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한 게 총 포괄 손익이죠. 단기 포괄 손익이 둘을 합쳐가지고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30 합쳐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30이야. 잠깐만 숫자가 죄송해요. 마이너스 10 40만원에서 30만원이 됐으니까 10만원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1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플러스 40하고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플러스 30. 그래서 단기 손익은 플러스 40이 되고 기타 포괄 손익은 마이너스 10. 둘을 합친 총 포괄 손익, 단기 포괄 손익은 플러스 30이 됩니다. 40만원, 30만원. 단기 중에 40만원, 단기 포괄 이익 30만원. 답은 2번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형태의 기출문제는 없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이익에 관한 이익과 잉여금, 기타 포괄 누계에 대한 개념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정답률도 그래서 높게 나온 거고요. 자, 11번. 한국 2001년 1월 1일 건물을 40만원에 취득해서, 자, 2001년 말 회수 가능액이 20만원. 자, 2002년 1월 10월 1일 돈 건물을 20만원에 처분하였다.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가 2002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 문제도 이제 사실 정답률이 낮은 편이긴 한데 50%를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FM대로 풀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요. 자, 일단 풀어보죠. 자, 보세요. 40만원에 취득해가지고 X 1년이니까 40만원에 취득해가지고 1년 썼습니다. 1년 동안 상각비는 얼마? 잔존가치 없이 내고 4년이니까 1년에 10만원 해가지고 30만원이 됐는데, 자, 그 시점에 회수 가능액을 확인해 봤더니 2001년 말 회수 가능액 얼마? 20만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0만 원만큼 감액을 해야 되죠. 물론 이렇게 그리는 게 FM입니다. 40만 원에서 30만 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20만 원, 10만 원 갈 거였는데 30만 원대에서 20만 원으로 장부금액이 감소를 했더라. 장부금액이 감소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걸 2002년 10월 1일에 건물을 처분했다. 아, 그러면 처분 시점까지 뭘 먼저 해줘야 된다? 상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씨로 측정하는 자산은 처분할 때 재측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9개월치 상각비, 9개월치 상각비를 구하는데 어떻게 되죠? 20만 원을 잔존내역수 몇 년? 1년 지나니까 3년. 20만 원 나누기 3 하면 막 3, 68, 66, 66,667원이 1년치 상각비가 되고, 그 중에 9개월치니까 곱하기 뭐 12분의 9 하면 3, 3은 9, 4분의 3 하면 또 얼마가 되죠? 66667 곱하기 막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하고 나서 그러면 감가상각비 마이너스가 되고, 근데 그걸 2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그럼 처분이익 얼마 해가지고 합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봐보세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풀 때 박스 말씀드렸잖아요. 박스 뭐? 아, 결국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 당기순이익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 자산 부채의 변동 때문에 자본이 증가 감소하는데, 만약 자본 거래가 아니면 그건 전부 다 뭘로 간다? 전부 다 당기순이익으로 간다. 뭐 없으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되는 항목이 없으면. 자, 그래서 자산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자산이 작년 말 장부금액이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말 장부금이 25만 원이에요. 작년 말 장부금이 20만 원인데 올해 말 장부금이 25만 원이면 5만 원 늘었죠. 5만 원 늘었는데 자본 거래가 아니야. 그리고 걔랑 관련해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갈 부분은 없어. 그럼 당기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일까요? 5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박스가 커진 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다. 박스가 줄어든 만큼 손실인 거다. 요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부채를 뺀 요 자본 박스의 변동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얘도 보시면 뭐냐면요. FM들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구하고 처분손익 구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2001년 말에 장부금액 얼마였나요? 2001년 말에 회사의 자산으로 보고되는 금액은 건물 20만 원이잖아요. 어쨌거나. 회수가액 20만 원이니까 삼각공과랑 회수가를 비교해서 회수가액으로 평가도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자, 1년 뒤에 2002년 말에 자산으로 보고되는 건 얼마인가요? 건물은 없어졌죠. 처분해서 없어지고 뭐만 남았죠? 건물 팔고 받은 현금만 남았다고요. 얼마가? 20만 원 처분했다고 했잖아요. 2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자산이 얼마나 늘거나 줄었나요? 늘거나 줄지 않았죠. 전년도 말에는 건물 20만 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단기 말에는 현금 20만 원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자산의 변동이 없어요. 부채 변하는 거 없죠. 얘랑 관련해서. 그러면 자본이 불변이라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제로라고요. 그냥 20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됐으니까.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나왔다? 그럼 감가상각비 5만 원만큼 처분이익이 5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20만 원에서 감가상각 5만 원 하면 15만 원이 됐는데 그걸 20만 원에 팔면 감가상각비는 5만 원인데 처분이익은 5만 원일 거고, 만약 감가상각비가 66,667원이면 처분이익이 66,667원인 거죠. 어차피 내려간 만큼 이게 처분손익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굳이 막 이걸 가지고 6667 곱하기 막 12분의 9 복잡하잖아요. 나누기 4. 오, 헷갈려요. 그냥 20만 원짜리 20만 원. 작년 말에 20만 원이었는데 처분해서 남은 것도 20만 원이니까 건물 20만 원, 현금 20만 원, 자산의 변동이 없네. 박스가 그대로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들 박스로 풀면 좋은 것들, 물론 FM대로 풀어도 되지만 이거 박스로 풀면 훨씬 편합니다. 금융자산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고 있지만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박스로 풀어볼 수 있으니까 이 박스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긴 합니다. 지금 아직 나는 회계 처음이고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FM대로 푸세요. 다행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회계학 마지막에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의고사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 때 OT는 들어보시라고.
회계약 마지막에 두는 거 안정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뭐 국어가 어렵다 보니까 또 회계약 마지막에 뒀다가, 회계약 카페에 보니까, 아유, 이거 회계약 쉬웠잖아요. 근데 10문제 풀고 시간이 부족해서 10문제 찍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다른 걸 연습이 아닌 게 아니라 시간 배분을 연습하는 거고, 과목 풀이 순서 중요하다. 회계약 마지막에 두지 말아라, 웬만하면. 회계약은 시험장에서 쫄리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회계약 마지막에 웬만하면 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과목별로 몇 분 풀 건지 정해놓고 풀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또 회계약 마지막에 뒀다가 이번에 50점 이번 시험에 회계약 50점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그냥 맞추라고 줬는데, 시간 배분도 분명히 전략이 오른 연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다행히 이제 뭐 시간이 정상적으로 푸신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회계 쪽에서 부족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FM대로 그냥 아까 그 곱셈 해가지고 다 풀어도 되지만, 박스로 풀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박스는 처음부터 박스로 풀어야다기보다 이게 그냥 자꾸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해설을 듣다 보면 좀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20만 원이었다, 20만 원이니까 없겠구나. 요걸 자연스럽게 조금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측정 기준의 변경. 측정 기준. HC로 측정하냐, AC로 측정하냐, FB로 측정하냐. 요것들을 변경하는 건 원가 모형이냐, 공정가치 모형이냐, 재평가 모형이냐, 이런 것들은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고요. 감가상각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효益예상 소비 형태에 따라서 뭐 하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요 추정이 바뀌는 추정치 변경이다. 자,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자, 4번.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추정치 변경으로 보고 전진법 적용해라. 이게 섞여서 구분이 안 되면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 소급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전진적으로. 회계 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답은 4번. 여러 번 등장하고 강조했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재무자료이다. 당기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이 15만 원일 경우 당기 매출 원가는 마찬가지로 원샷법으로 풉니다. 자, 현금 유출, 자산의 감소죠. 자산의 증가면 왼쪽, 감소니까 오른쪽에 15만 원. 자, 재고자산, 선급금, 매입 채무 주어졌는데 셋 다 공급자랑 관련된 항목이죠. 공급자한테,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게 재고자산이고, 그 사람한테 돈을 먼저 주면 선급금이고, 나중에 주면 매입 채무고, 다 공급자랑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고, 자, 자산이죠. 재고자산. 자산이 증가했나 감소했나요? 기초 15,000원에서 21,000원, 6,000원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왼쪽. 선급금, 돈 미리 준 거 자산이죠. 자산이 7,000원에서 15,000원. 8,000원 또 증가했나요? 자산의 증가니까 왼쪽. 매입 채무는 부채죠. 부채가 6,000원에서 만원으로 4,000원 증가했습니다. 부채의 증가면, 부채는 오른쪽에 증가가 적힌다. 자, 왼쪽은 14,000원인데, 오른쪽은 15만 4천. 15만 4천에서 14,000 빼면 여기에 14만 원이 들어가야지 좌우가 맞죠. 그래서 이 14만 원이 뭐?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샷법으로 풀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자, 14번. 다음 주식회사 한국의 2001년 A주식 FEPL 금융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4월 1일 처음으로 A주식 1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거래 수수료와 함께 50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수수료가 얼마가 나간 거죠? 100주를 주당 5,000원, 50만 원인데 5,000원 더 나갔으니까 그 5,000원이 수수료인데, FEPL은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한다? 다른 자산은 공정가치의 가산에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만 FEPL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시점에 발생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요. 자, 9월 1일 A주식 50주를 주당 6,000원에 매도하였다. 자, 50주 5,000원에 산 거, 취득원가 5,000원이니까 5,000원짜리 6,000원에 팔면 한 주당 1,000원씩 곱하기 50주 하면 5만 원이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50주가 남아있는데 그 50주에 대해서 주당 공정가치가 기말에 7,000원이다. 평가액이 얼마? 5,000원에 산 게 7,000원 했으니까 주당 2,000원. 주당 2,000원 곱하기 남아있는 50주 하면
10만 원이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자,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 합계. 15만 원에서 5천 원 빼면 14만 5천 원. 답은 3번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자, 15번. 단기의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거르면 단 모든 사례에서 예상되는 유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자, 그래서 이게 충당부채에 해당하냐는 건데, 이거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려면 뭐 해야 된다? 현재 의무여야 된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의무여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의무. 이 현재 존재하는 의무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생겨나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돼, 저렇게 하면 안 해도 돼, 그럼 그건 의무가 아니다. 현재 확정된 의무가 충당부채로 가는 거다. 자, 단기에 취득한 항공기를 법률에 따라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해야 된다.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해야 하는 건 지금 현재 확정된 의무인가요? 뭐 하면 피할 수 있죠? 정비하지 않고 그냥 처분해버리면 정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미래에 이 항공기를 처분해버리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지 않으면, 미래 행위와 연관되어 있으면 현재의 의무가 아니다. 확정된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꼭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팔아버려도 된다. 자,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단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됐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5년마다 교체할 필요는 있지만 꼭 교체해야 된다? 그게 내 의무다? 아니, 나 그 이상 이거 안 할래. 용광로 그냥 사업 안 할래. 다른 거 할래. 그러면 부담을 하지 않는 거죠. 사업을 계속 하니까 뭔가 얘랑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나온 수익을 얻고 싶으니까 부담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단기에 석유 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자, 석유 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석유 사업 안 하더라도 이미 저질러 놓은 건 수습을 해야 된다고요. 왜?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제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충당부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건 내가 이미 꼭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걸 하겠다고 발표했고 상대방들이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그것들 상대방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걸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올해 모의고사까지 커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아직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가 커리큘럼, 하기로 한 커리큘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의제 의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디귿 2번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도 지금 정답률이 되게 낮고,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들은 지금 일일이 제 교재 어디에 쓴다, 어디에서 나왔잖아요. 막 이거 가져오지 않았어요. 굳이 잘 나왔고 쉬운 문제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정답률 50%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재고자산 말문제 있었듯이 이것도 말문제 하프 모의고사에 그대로 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문제 하프 모의고사 20회 7번 문제예요. 똑같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유출된 느낌 아닌가요?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이건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물자 여과장치 법적 규제 있고, 그 다음에 리얼,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그래서 얘랑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말문제 하프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문제 하프가 필수 커리큘럼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 커리큘럼은 아니고 일단 공탁기출이랑 빈칸노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맞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말문제가 신경 써가지고 말문제 하프까지 왔으면, 아까 재고자산 문제나 얘까지도, 그래서 말문제 하프까지도 하셨다면은 제가 보기엔 9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90점 이상 나왔을 것 같은 시험이고요. 근데 말문제 하프까지는 가지 않고 공탁기출 회독까지만 했다, 기출 필수 쪽 회독만 했다, 그러면 그래도 80점 이상은 나왔을 시험이라고 봅니다. 자, 16번. 한국이 취득한 A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국은 2000년초에 사채를 공정가치 10만원 취득하고 거래원가 1000원 지급하였으며, 자, 계약상 현금 특성과 사업 모형을 고려하여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분상 분류하였다. 200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 10만원이다. 자, 최초 인식점에, 자, FEPL이 아니니까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해가지고 공정가치 가산해서 10만 1000원으로 측정한다. 자, A사채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그쵸? 사채는 원금하고 이자로 지급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분류할 수 있다? A씨나 FPL이나 FBOCI가 가능하다. AC 분류가 가능한 거죠. 3번, 만약 주식회사 한국의 A사채를 삼각형 원가 측정 금리에서 분류하였다면 2001년 당기손익은 달라진다? 아니라고 이건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 FBOCI 사채를 만약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FBOCI로 풀면 너무 복잡하다. 왜? 기타 포괄손익, 평가손익을 뭘로 해야 되냐면 사실은 첫 해는 쉬워 보이지만 둘째, 셋째 가면 이걸 결잔보로 풀어야 되거든요. 결잔보로 풀어야 되고 삼각표 그려야 되고 되게 복잡하고, 나중에 막 처분한다, 처분하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재분류하는 것까지 막 고려하고 막 되게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뭘로 푸셔라 그냥? FBOCI 채권에 대해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 그냥 A씨로 풀어라. 공정가치 무시하고 그냥 A씨로 풀어라. 왜? A씨랑 FBOCI는 뭐를 빼고는 처분 시점에, 처분할 때 처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 그러니까 A씨로 그냥 풀어라, 계산 문제를 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냥 A씨로 풀면 된다는 걸 아셨던 분들은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으셨을 거예요. A씨랑 FBOCI 당기손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쉬운 A씨로 풀라는 거예요. FBOCI로 풀면 되게 어려우니까, 공정가치까지 막 고려하면서 되게 어려워지니까 무시하고 그냥 삼각표 그려가지고 풀어버리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4번, 주식회사 한국은 계약상 현금의 수치와 금리여사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 모형하에서 에세츠를 보유하니까 FBOCI로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이 문제도 정답률이 높진 않아요. 57%인데 그걸 고려를 했다면 그래도 조금 풀만한 문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7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 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죠. 그리고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용수익권은 일반 유형자산도 마찬가지고 사회기반시설도 다 차감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제일 쉬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자,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2번이 맞죠. 3번,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이 있으면 더하고, 자, 이에 종목별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다? 선입선출법이 아니다.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쉽지만 주식은 내가 이걸 언제 얼마에 샀는지 일일이 쫓아다니기가 쉽지 않다. 근데 HTS 켜면 뭐가 나온다? 거기에 평단이 얼마인지, 내 평균 구매 단가가 얼마인지, 평균 가격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HTS 켜가지고 내 평단가 얼마구나. 총평균법이 쉽기 때문에 쉬운 방법 쓴다.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유산자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답은 2번이 되고요. 18번, 국가 기준으로 하는 규칙상 비교한 수익의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 기준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정부에게서 제일 많이 진출된 주제죠. 1번,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신고 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뭐 아니다? 신고 납부하는 때 아니다. 뭐가 신고 납부하는 때고? 원천징수가 신고 납부하는 때고, 신고 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자진 신고하는 때. 원천징수가 신고 납부하는 때. 자, 반면 4번,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그 납부와 연납액 또는 분납액, 그 나눠서 내는 각각의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100만 원씩 뭐 2천만 원씩 나눠서 낸다. 2천 낸다고 해서 2천 수익 잡는 게 아니라 4천 수익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때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 정상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조건조 원가 예정 배부율은 예상 총 제조건조 원가를 예상 총 배부 기준량 나눠가지고 예정 배부율을 구하죠.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실제 원가를 사용하고 뭐만 제조 간접 원가만 예정 배부를 사용하는 게 정상 원가 계산이고요. 자, 3번.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큰 경우에 과대 배부.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크다는 것.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작다는 거니까 과소배부죠.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작으면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큰 경우니까 과대배부. 너무 쉬운 문제인데도 20%가 틀렸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찍으신 분들이겠죠.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이 발생해가지고 추가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매출원가 계정에서 존액 조정한다면 매출원가를 늘리는 거거든요. 매출원가를 늘려야 되니까 오른쪽에 수익인데 왼쪽 비용이죠. 왼쪽에 비용의 매출원가가 늘어야 되니까 차변의 매출원가가 늘어납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자, 20번. 한국은 점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의 결주 균등하게 일반적인 가정이고요. 자, 생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네모에 들어갈 값은, 자, 기초 제공, 단기 착수 쭉 있는데 네모에 기초 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가 얼마냐. 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주고 거꾸로 완성도 물어보는 문제. 이거 우리 풀어봤던 문제이죠. 자, 어쨌거나 일단 물량 흐름부터 맞춰보면 기초 500에 단기 착수 800, 1300인데 단기 완성 900, 기말 제공 4개니까 맞죠? 자, 그래서 단기 완성 900이 있는데 요 900 중에서 기초랑 착수가, 자, 기초는 몇 개고 500단위, 완성도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500단위고 단기 착수 900에서 500 빼면 400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400단인데 완성도가 25%. 자, 완성 반산량 구해보면 기초는 모르겠고 단기 착수는 착수해서 완성됐으니까 400개, 100%니까 400. 기말 제공품은 400개 대해서 25% 진행됐으니까 400 곱하기 25%는 100 해서 더했더니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이 900단입니다. 합쳐가지고 900이 되려면 이게 얼마야 된다? 40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400. 자, 500단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이 400이라는 건 단기에 몇 프로가 진행이 됐다? 500 곱하기 단기. 제가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뭐라 좀 마이너스로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완성도가 30%면 단기에 70%가 안 됐구나. 마이너스 70. 왜 그러냐면 30% 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500 곱하기 마이너스 80%인 거죠. 80%가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80%라는 건 몇 프로가 완성이 된 거다? 기초 제공품 완성도가 20%니까 80%가 덜 돼서 덜 된 부분을 이번 게 전기에 20%만 진행이 됐고 단기에 덜 완성된 80%를 단기에 진행했으니까 단기에 가공원가 들어간 건 500 곱하기 덜 완성된 80%에 대한 400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나오는 완성된 20%니까 단기에 80%를 진행해서 500 곱하기 80%는 400. 이게 된 겁니다. 답은 1번. 이거 제가 마이너스 정리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헷갈린다고. 기초 제공품 완성도 20%면 20% 작업을 한 줄 안다고. 뭐냐면 500개 400이니까 80%, 기초 제공품 완성도 80%니까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지금 3번 답을 오답으로 적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단기 작업이 80%가 됐다는 건 완성도가 20%니까 단기 80%가 작업이 된 거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있었던 문제도 똑같이 양측이 모의고사 18회 16번 문제인데요. 똑같이 주고 기초 제공품 2000단에 대한 완성도가 물음표, 착수량, 완성량, 기말 제공품 준 다음에 자,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선여선출표 완성품 환산량이 8600단위일 때 기초 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얼마냐? 똑같은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답률 조금 낮은 50%대, 60%대 문제들만 어디에 있었는지, 처음 보는 문제인지 있었던 문제인지 다 보여드린 건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9번 문제 빼놓고는 전부 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다 다뤄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와주면 정직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는 떠나가지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한 만큼, 우리가 준비한 만큼 나올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조금 살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험이 몇 점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시험이 있으면, 다음 시험이 있는 경우에 지금 아마 들으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될지 잘 보충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은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은 좀 서둘러서 좀 끝냈습니다. 끝냈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루 이틀 푹 쉬시고 지방직이나 그리고 다음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신비일전해서, 아마 이번 시험은 그래도 회계학은, 최소한 회계학은 하면 할 수 있겠다, 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오겠구나라고 자신감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해설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